저번 주에 했던 내용들 중에서 뭐 이따 문제를 풀어보겠지만 22페이지 위에 유량이라는 데이터하고요, 저량이라는 데이터 차이를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해봅시다. 굉장히 헷갈려 하시더라고, 이거를. 오늘 수업을 하면은. 유량, 저량, 이렇게 되죠, 그쵸? 유량이 영어로 뭐였죠? 갑자기 쑥 들어갔죠, 질문이. 생각지도 못한 질문이. 이 영어로 아셔야 되거든. 이따 문제 풀 때 이게 영어로 나올 거예요. 우리 시험 문제가 영어로 나오거든요. flow, 그렇죠? 그리고 저량은 영어로 스탁이라고 합니다. 유량은 표기할 때 이 flow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러나 발음할 때만큼은 flow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윗이빨로 아랫입술을 살짝 깨무셔야 돼요. 자, 저량은 스탁이라고 하는데 표기할 때는 스톡 이렇게 표현을 하죠. 데이터를 측정을 할 때 측정값을 두 가지로 나누는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유량은 일정 기간값, 기간, 그리고 저량은 일정 시점값의 데이터다. 이 두 개의 큰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안에 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면 유량인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유량은 월 단위나 연 단위로 측정하는 게 대부분이었죠. 월급, 연소득 이런 것들. 그래서 월, 연 값이다. 오늘 수업할 때는 유량이 연 단위로 보통 나옵니다. 이렇게 1년 이런 말 나오면 그거 유량 이렇게 보셔야 돼요. 월급이나 연봉 개념으로. 저량은 시점 값이라서 특정 시점에서 측정하는 값이고 데이터 안에 기간이 없는 거죠, 전혀. 가령 재고가 대표적 저량이었죠. 재고. 현재 몇 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수업 시간에 저량은 현재 값이다라고 계속 개념을 표현을 할 거예요. 유량은 기간의 값이고 저량은 시점의 값인데, 유량은 1년 이런 말을 달고 있고 저량은 현재 시점 기준이라는 말을 달고 있다. 그게 일단 기본 핵심입니다. 다시 돌아와 볼게요. 32페이지. 그 타이틀 보시면은 주택 시장의 분석이라고 되어 있고요. 시장 분석할 때도 당연히 유량 저량 개념이 쓰입니다. 33페이지 위로 올라가 보시죠. 역순으로 제가 일단은 실제 시험의 사례들, 기출 사례들을 한번 써볼게요. 칠판에. 주택시장을 분석할 때는 주택의 시장에 있는 주택량 분석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 시험 문제가. 지난 1년간, 잘 들어보세요. 지난 1년간 우리 주택시장에 공급된 주택수가 총 100만 채더라. 이렇게 조사가 된 거예요. 지난 1년간의 공급 물량의 총량을 조사해보니까 100만이라고 조사가 된 거죠. 그런데 1년 동안에 시장에서 대략 한 80만 채가 분양된 거죠. 이런 리포트를 쓸 수 있겠죠. 보고서를 쓴 거예요. 1년 조사해보니까 100만이 쭉 풀렸는데 사람들이 구매한 1년 동안의 총량을 조사해보니까 80만이더라.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이게 첫 번째 사례고, 두 번째. 2015년 예를 들어서 11월 20일 현재 시장에 총 100만 채의 주택이 존재한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니까 우리 주택시장에 깔려있는 주택들이 이미 깔려있는 거죠. 그렇죠? 존재라고 했으니까. 그게 100만이다. 그런데 이 재고조사를 해보니까 이 중에서 약 80만 채가 현재 시점에서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더라. 나온 거예요. 같은 100만이고 같은 80만인데 이 두 가지는 확실히 다른 개념이라고요. 여기 100 있고 여기 80 있고 여기 100 있고 여기 80 있고. 그때 우리 시험에서는 저 100만을 뭐라고 하고 이 100만을 뭐라고 하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대충 느낌 오시죠? 표현 보니까. 네. 자, 이게 이제 유량과 저량 분석하는 얘기인데요. 똑같아요. 주택이란 말이 붙더라도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택 유량이라고 하는 건 일정 뭐의 값이다? 네, 기간 값이다. 요건 흔들리시면 안 되고. 그리고 주택 저량이라는 데이터 분석을 하더라도 얘는 무슨 값? 시점의 값이다. 자,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수요량과 공급량 측정하는 거니까, 그러면 유량이라고 했을 때 이 유량의 수요량이라는 게 있고 유량의 공급량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량도 마찬가지로 저량 수요, 저량 공급이라는 게 있고. 그럼 시험 문제 맞춰서 우리 용어 정리를 좀 합시다. 시험에서는 유량 수요가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이거 아주 심플하게 유량 수요는 뭐다라고 정의가 되셔야 돼요. 근데 유량 수요든 또는 유량 공급이든 말이죠. 해석을 하실 때 반은 끝난 거 아닙니까 이미? 유량이니까 뭐겠어요 이게? 그러면 유량 수요라고 하는 건 일정 기간값이고 유량 공급이라는 것도 일정 기간값이겠죠 이렇게. 그럼 뒤에서 적당한 용어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유량 수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정 기간을 놓고 봤을 때 그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주택을 사는 거 파는 거 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정 기간에 걸친 사람들의 주택 구매량을 유량 수요라고 부릅니다. 기간의 구매량이라고 부르죠. 뭐 대표적으로 지난 1년 동안 사람들이 산 주택수 또는 향후 1년 동안 살 예정인 주택수 뭐 이런 것들. 그럼 유량 공급은 뭐라고 해석할까요 그냥? 일정 기간에 시장이 풀린 거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기간의 공급량 이러시면 돼요. 오케이. 수요에는 구매라는 표현을 썼고 공급에는 공급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유량 공부할 땐 나중에는 큰 이슈는 안 되실 거예요 아마. 유량 잘 하시는데 문제는 이놈이란 말이죠. 저량. 그래서 얘를 아주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수요량이나 공급량을 유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물건을 구매하거나 물건을 공급하려면 상당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저량 데이터가 존재한다는 거. 자, 이거 시점입니다. 그럼 저량 수요를 뭐라고 표현할까요 얘를? 그러면 일정 시점의 구매량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문제는 이 저량 수요는 시점의 구매라는 표현을 안 써요. 구매는 특정 시점에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구매라고 하는 건 기본 기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이미 산 거예요. 수요는 산 거죠. 사서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 품 안에 킵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량 수요는 특정 시점의 보유량이라는 표현을 쓴다 이거죠. 이미 사서 가지고 있는 양이라는 개념. 그럼 공급은요? 일정 시점에. 시점 공급이라는 건 있을 수 없잖아요. 공급은 원래 되게 오랜 기간이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시점 공급이란 말 안 하고 이미 공급이 완료된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공급돼서 시장에 그대로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저량 공급은 시점에 무슨 양? 존재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보유량과 존재량 때문에 굉장히 헷갈려요. 자,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유량 수요,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 기간에 걸친 구매량, 기간 구매량. 유량 공급은 기간의 공급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저량 수요는 시점에 이미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보유량이죠, 그렇죠? 그리고 저량 공급은 일정 시점에 존재하고 있는 양이다. 이 저량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개념을 따지고 보면 이게 신규주택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중고주택인 거예요. 이미 주택을 사서 보유하고 있는 거죠. 이미 주택이 깔려서 거기에 그대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다 중고주택의 개념이죠. 그리고 보통 유량은 신규주택 분석할 때 많이 쓰는 개념이고. 자, 그러면은 요게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셨다면 여기로 돌아가서 얘 데이터를 처리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부터. 그럼 바로 즉각 들어갑니다. 이 100만이 뭘까요? 이 넷 중에 하나겠죠, 답이. 유량 수요 공급, 저량 수요 공급 중에. 일단 이 답을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근거는 뭐죠? 지난? 이거 보이시죠? 그럼 이 문제에서 뭐 하고 있냐면 나 유량 얘기할 거니까 준비해 이런 뜻이에요. 1년이면. 그리고 1년 동안 두 번째 힌트는 어디 있어요? 그럼 100만의 정답은 유량 공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유량 공급. 1년 동안에 100만이 풀린 거죠. 그러면은 여기 분양이라는 워딩이 있습니다, 지금. 분양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뭐 한 거죠? 산 거거든요. 그러면 이 80만을 뭐라고 한다? 유량 수요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시 정답은 유량 공급은 100만 채, 유량 수요는 80만 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얘는 얘기가 좀 다르지 않나요? 얘는 첫 번째 단서가 어디 있죠? 현재. 특정 날짜를 특정했죠. 그럼 시점을 팍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조건 데이터가 뭐라는 얘기죠, 이게?
여기서 나오는 모든 데이터는 저량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단어가 존재라는 워딩과 보유라는 요 단어. 그렇죠? 그럼 100만이 뭐예요? 공급이에요, 수요예요? 시장에 존재하고 있다. 공급됐으니까 존재하겠지. 그럼 이 100만을 저량 공급 이렇게 부르는 거고. 그 중에 사람들이 몇 채를 보유하고 있어요? 80만 채. 그러면 저량 수요가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 100만이 존재하고 80만을 보유하고 있다는 건 이거는 중고주택 분석을 한 거죠, 지금. 이미 시장에 100만이 있어. 근데 그 중에 80만 채는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어. 그럼 20만이 뭐란 얘기예요? 주인이 없이 비어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의미예요. 그럼 얘는 뭐냐면 지난 1년 동안 공급된 전체 주택, 보통 신규 주택, 물론 여기 중고도 포함되지만 신규 개념으로 1년 동안의 주택이 시장에 100만 채나 쭉 풀렸어. 근데 그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80만을 산 거야. 이렇게 의미가 되는 거죠. 사실 요 2번 얘기는 말이죠. 2번 얘기는 이렇게 나온다기보다는 지금 제가 쓰는 3번처럼 많이 나오는데 보세요. 2015년 11월 25일 현재 시장에 50만 채의 주택이 존재하고 있다. 근데 이 중 10만 채는 공가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아주 전형적인 시험 문제. 그때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50만의 의미. 그럼 지금 막 했으니까 50만은 뭐라고 하면 돼요? 네 글자로. 유량, 저량. 유량, 저량. 저량. 그쵸? 그리고 50만이 저량 수요예요? 저량 공급이에요? 뭐 하고 있다? 존재하고 있다. 저량 수요 공급. 공급이죠. 그쵸? 지금 현재 깔려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50만 채가. 그래서 50만을 저량 공급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 중에 10만 채가 뭐죠? 공가죠. 그럼 우리 시험에서는 40만을 물어봐요, 사실은. 그럼 요 뺀 40만을 뭐라고 한다? 저량 수요입니다. 사실 3번 예문은 2번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2번 예문. 현재 시장에 100만이 존재하고 있는데 마치 이 문제는 20만은 공가다라고 내는 거죠, 시험에. 20만이 공가면 차익은 80만은 주인이 있다는 얘기니까. 그게 이제 저량이 수요량이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개 헷갈리지 않으세요? 존재량하고 보유량. 그 33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수급 분석이라고 있을 거예요. 수급 분석 맨 위에. 두 번째, 유량 수요, 유량 공급, 저량 수요, 저량 공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네 개를 먼저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내려오시면 유량 분석과 저량 분석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실전 시험 문제라고 보시면 되죠. 색칠을 좀 할게요. 이제 배우셨으니까. 유량 수요에는 뭐 색칠 하셔야 돼요? 지난? 일량. 시장에 뭐 된? 공급. 혼자 묻고 혼자 대답하고 있습니다. 지금 1년 공급. 아, 굉장히 공포스럽습니다. 자, 유량 공급이 몇 채요? 50만. 이 중 10만이 분양됐다. 그러면 이 분양이라는 말이 수요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유량 공급 50. 그리고 유량 수요 10 이렇게 됩니다. 얘는 써보셔야 돼, 이 문장을. 이 문장을 써보셔야 된다고요. 직접 손으로. 그렇게 연습을 해놓으셔야 돼요. 아래쪽에 2015년 11월 25일 현재. 그럼 보자마자 저량 탁 나와야 돼요, 이게. 시장에 뭐 하는 수? 존재. 존재에서 우리가 공급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량 공급 100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중에 10만 채가 공가, 공실이라면 차액인 90만이 바로 저량 수요. 저량 수요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내가 이걸 왜 헷갈리고 있냐면 지금 유량 수요 공급, 저량 수요 공급 개념이 잘 안 잡혀서 그래요, 아직은. 그래서 그 위에 있는 표에서 이 네 가지 개념만 확실히 잡아 놓으시면 데이터 나올 때 아마 분석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제가 똑같이 설명할 거거든요, 1년 내내. 그래서 지금 들으셨을 땐, 좀 헷갈린다 하시겠지만 똑같이 이런 틀에 맞춰서만 정리를 좀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32페이지에서 아까 6번 그 별표 쳤죠? 네. 유량 저량 데이터 분석은 시간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자, 계속해서 주택 시장 분석을 좀 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 7번 보시면 주택시장에서 그런 말 나오거든요. 여과라는 말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과. 여기서 바로 주택 여과 현상이라는 주택시장에 나타나는 현상 분석을 할 겁니다, 제가. 자, 이렇게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칠판 보시죠. 집이 있어요. 신규 주택이 공급이 된 거예요. 아주 평수가 꽤나 큰 아파트 또는 조금 고급 주택이 신규로 공급됐다고 합시다. 그럼 이 주택의 주된 수요 계층은 고소득층일 것이다, 저소득층일 것이다. 누가 들어가겠어요, 여기에? 고소득층 들어가겠죠. 이건 동의하시죠? 동의해 주세요. 네, 도와주십시오. 고소득층이 들어가죠, 여기에. 네. 그래서 얘가 살아요, 여기서. 10년, 20년. 그럼 20년 정도 살다가 이 집이 많이 낡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자놈이 나가는 거예요, 집을. 그럼 나갈 때 부수고 나가진 않죠. 집 어떻게 해요? 내놓고 나가죠. 중개사에 내놨어. 근데 내놨더니 누군가 여기 또 이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들어올 때 그 들어오는 사람은 나간 사람보다는 소득계층이 높을 것이다, 낮을 것이다. 상식적으로. 아니, 부자가 살던 집인데 그놈 나가면은 그보다는 소득이 낮은 놈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한 들고 나는 현상들이 있죠, 주택시장에. 그걸 설명하는 개념이 지금 타이틀에 보다 여과라는 말입니다. 참 쉬운 얘기 어렵게 하고 있죠, 이게. 써볼게요. 잘 보세요. 얘를 주택 여과 현상이라고 하는데 얘를 이해하시려면 왜 였다가 여과란 말을 붙였지? 이걸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단어의 뜻을 이해를 하면 이 이론이 이해가 잘 됩니다. 여과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정수기 교체하는 거 뭐라고 그래요? 네, 이게 바로 필터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필터링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럼 단어만 그대로 해석하자면 주택이 시장에서 뭘 하는 거예요? 여과기 역할을 하고 있다 해서 얘를 여과 현상이라고 합니다. 보세요. 집이 있어요, 여기. 이 집 신규 주택에. 신규로 새롭게 집이 하나 공급된 거예요. 그랬을 때 주택의 수요 계층을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으로 나눈다고 합시다. 그럼 이 집에는 고소득층이 들어간다, 먼저. 그럼 고소득층이 들어가는 거, 요걸 우리가 현실에서는 이사 들어온다고 그러죠. 전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와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입주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부자 양반이 이 집하고 살아요. 몇 년을 사냐면 20년 동안 거주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양반이 부자 양반이니까 20년 동안 소득도 많이 늘겠죠, 또. 근데 집이 20년이나 됐으니까 많이 낡지 않았을까요? 늙었잖아요, 주택이. 그래서 주택의 질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양반이 어떻게 하냐면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씨, 집이 너무 꼬졌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고칠까? 나갈까? 고민하는 겁니다. 고친다는 얘기는 뭐 한다는 얘기? 리모델링 할 수도 있고 재건축할 수도 있고. 근데 이 양반이 에이 됐다. 그러고 나가기로 하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어떤 주택으로 이동을 하겠어요? 신규 주택이죠. 마냥 부럽네요, 진짜. 저도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럼 신규 주택으로 이동을 하면은 집을 어떻게 내놓고 나간다. 내놓고 나가면 누가 들어오겠어요, 여기? 얘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소득계층이 낮은 사람이 어이쿠 하고 들어오겠죠. 그럼 얘가 또 살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 과정을 잘 보시면 주택은 그 자리에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요, 소나무처럼.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바뀌고 있죠. 그 얘기는 주택이 사람을 뭐 하고 있다? 걸러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주택이 여과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을 걸러내긴 하는데 이 사람들을 뭐에 따라서 걸러내고 있냐면 소득계층별로 걸러내고 있는 거죠. 자, 이걸 여과라고 합니다. 그럼 뭐예요, 여과가 한마디로? 이사 들어오고 이사 나가는 거예요. 내가 집에 갔는데 이삿짐 차가 와 있어, 집 앞에. 그러면 어머, 여과 현상이네? 이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 집 앞 옆에서 매일 벌어지는 일이라고요. 그걸 여과라고 하는 거죠. 참 어렵게 얘기했죠, 단어를.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원칙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제가 얘기했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땐 고소득층이 먼저 신규 주택을 선점을 하는 거죠. 그럼 이 고소득층이 살다가 이 집 버리고 나가면 이게 누구 사용으로 전환된다? 저소득층. 동의하시죠, 이 얘기는? 또는 뭐 얘를 같은 말로 하면 상위 계층이 살던 주택이 누구로? 하위 계층으로 전환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때 이러한 여과의 형태를 하향 여과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향 여과. 아래 방향으로 떨어지는 거죠, 주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일반적입니다. 모든 주택은 그냥 하향여가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말이죠. 이 예외적 상황이 있다는 거. 얘를 잘 보셔야 돼요. 가령 여기 주택에 누가 살았냐면 저소득층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즉 소득계층이 낮은 하위계층이 사는데 이 주택이 고소득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즉 하위계층의 주택이 상위계층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얘를 무슨 여가라고 할까요? 그러면 이건 반대니까 하향이 아니라 상향 여가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러한 상향 여가라는 게 현실에서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발생할 수도 있다. 다시 질문. 아니 여기 저소득층이 살았는데 저소득층이 나가고 고소득층이 이 집에 들어올 수 있냐 이거죠 지금. 이거 언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지금 주택에 무슨 변화가 있다고 그랬죠 제가? 질적 변화가 있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질적으로 나빠지면 하향여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주택이 질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죠. 대표 사례가 바로 재건축, 재개발이다. 이거. 그러니까 지역에 어떤 인공적으로 개발이 가해지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는 그래서 이놈의 상향여가는 무조건 재개발, 재건축 얘기가 나와요. 자, 재개발이 된다는 건 뭡니까? 지역의 아파트가 다 철거되는 거죠. 그럼 저소득층이 어떻게 되는 거죠?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뉴타운이 들어서고 그러면 상위 계층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러한 여가의 흐름을 상향여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원칙은 하향여가니까 얘를 뭐라고 하냐면 능동적 여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냅두면 이렇게 되는 거야 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나 이 상향여가를 불러오려면 인위적으로 뭘 해야 돼요? 개발을 가해야 되니까 이것은 무슨 여가다? 아, 수동적 여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크게 보면 두 가지를 얘기를 한 거예요. 여가라는 개념은 집을 놓고 사람들이 들고 나는 현상이다. 연쇄적으로. 그리고 좀 더 쉽게 우리 아는 개념으로 얘기하면 여가라는 것은 주택을요 되물림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누가 쓰다가 부자가 쓰다가 그 다음에 좀 더 가난한 사람에게 물려주고 그럼 그거를 쓰다가 또 밑에 계층한테 물려주고 이렇게 하죠.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집에 아들 3명 있으면 아시죠 이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막내 이렇게. 그럼 첫 번째 아들한테 먼저 옷이 가는 거 아닙니까? 뭐? 얘한테 새 옷 사주면 얘가 입고 얘가 또 새 옷이 생기면 그 옷이 누구에게? 둘째에게. 둘째 다 입고 둘째 크거나 그러면 이 옷이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생각해보면 옷은 그대로 있죠. 근데 그 안에 몸뚱이만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이걸 의류 여가 현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막내의 애잔한 사연이 느껴지십니까? 얘는 영원히 꽃가옷을 입지 못하는 이런 슬픈 얘기죠. 별거 아니잖아요. 주택 놓고 사람들이 계속 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런데 이 여가라는 게 발생을 하려면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집을 지금 헌팅하고 있습니다. 찾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실제로 어떤 특정 아파트의 특정 단지에 들어가고 싶어요. 이건 리얼로. 그래서 그 심지어는 동수도 있어요. 그 동에 들어가고 싶어요. 되게 구체적이죠, 계획이. 근데 거기에 물량이 안 나와. 왜냐면 누군가가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살고 있어서 그래서 밤마다 이렇게 가서 봐요, 이렇게. 저 집이 내 집이어야 되는. 그럼 이게 저라고 합시다. 그럼 제가 그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기 살고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가줘야 되거든. 나가줘야 돼. 막내한테 옷이 생기려면 큰형한테 새 옷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에. 그래서 이 사람이 나가려면 거꾸로 뭐가 필요할까요? 이 양반의 구미를 엄청 땡길 수 있는 의리의리한 신규주택이 필요한 거죠. 자, 만약에 말이죠. 시장에 신규주택이 공급되지 않잖아요? 그럼 얘가 답답한 게 아니에요. 누가 답답한 거예요? 제가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이 되물림이 아주 현실적으로 부드럽게 일어나려면 주택에 끊임없이 무슨 주택? 신규가 있어야 된다. 이 공가라고 합니다. 시험에서. 그래서 이 신규주택, 세피가 끊임없이 수혈이 돼야 주택이 돌고 도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 책에 보시면은 특징 보이시죠? 33페이지 맨 밑에. 특징. 맨 밑에입니다. 지속적인 여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충분한 뭐가 필요하다? 공가가 필요하다 이거죠. 게다가 말이죠. 아주 그럴싸한 신규주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집이 없으니까 간혹 돌아다니다 보면 울컥울컥 할 때가 있어요. 가령 제가 사는 분당에서도
되게 좋은 집들을 많이 짓거든요. 되게 의리의리해 보이는 고가주택들. 그러면은 아이씨, 저 내가 사지도 못하는데 저기다가 내가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주택 좀 지어주지,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저도. 근데 사실 이 이론을 생각을 해보면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생기면, 신규가 생기면 여기 살고 있던 똥차가 아니지, 여기 살고 있던 똥차라고 그랬네, 이 사람을. 여기 살고 있던 이 사람이 그쪽으로 끌려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밑으로 나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일종의 낙수효과 같은 건데요, 이게. 그래서 시장에 좋은 주택이 계속 공급되는 건 긍정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막내의 울분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죠. 형한테 엄마가 계속해서 뭘 사줘야 돼요? 그래야만 어떤 옷이 생기는 서름이랄까?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이게 사실은 심해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주택시장을 돌리는 힘이기도 하죠. 그렇죠? 자, 만약에 여과가 발생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여과가 발생하면 얘 1번, 얘도 그렇고 얘 2번, 얘도 그렇고 1번과 2번의 주거의 질이 모두 개선된다. OX. 여과 현상은 이 시장 안에서의 모든 주거계층의 주거의 질을 개선시킨다. OX. 이건 아주 정확한 얘기죠. 자, 보세요. 얘는 지금 어디로 가요? 그럼 얘 주거의 질이 좋아지는 건 말할 것도 없지. 근데 이 빈집에 누가 들어가냐면 제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저는 제가 살던 데보다 여기가 나아요. 그럼 모든 사람들의 주거가 어떻게 되는가?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세피가 수혈됐을 때의 긍정적 효과죠. 그렇죠? 아래쪽에 보시면 여과가 긍정적으로 작동하면 주거의 질이 어떻게 된다? 개선이 된다. 그래서 이 여과는요, 시장의 필수 요소입니다. 주택시장에. 편안하게 여과라는 단어를 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여과 현상에서 가장 어려운 개념으로 나오는 이 문제 하나, 예문 하나 보여드릴까요? 충분히 이해 잘하신 것 같으니까 하나 툭 던져볼게요, 제가. 여기 부촌이라고 할게요. 부촌. 부천이 아니라. 그러니까 부자 동네. 그리고 여기 주택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촌이요, 몰락을 시작을 한 거예요. 몰락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집들이 좀 많이 낡고, 그리고 신흥 부촌들이 막 주변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집값들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는 고소득 계층이 살고 있겠죠. 그래서 이 눈치 빠른 부자들이 여기를 떠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얘보다 소득 계층이 낮은 중산층, 이하계층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스물스물 위로 밀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지역 상황 이해되십니까, 지금? 빠져나가고 있고 들어오고 있고. 그럼 이것은 하향여과다, 상향여과다. 이게 무슨 여과예요? 이게 가장 유명한 함정이에요, 시험에서.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하고 있냐면 저소득층이 침입하고 있거든요. 저소득층이 부촌 지역에 다시 뭐 하고 있다? 침입. 그림상으로 보면 밀고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이게 무슨 여과예요? 네, 이걸 하향여과라고 합니다. 화살표를 보고 상향여과라고 찍으라고 시험에서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과의 핵심은 뭐냐면 그래서 거기 누가 사는데예요. 그래서 거기 누가 사는데? 그래서 거기 누가 살죠? 그럼 얘가 살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무조건 하향여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과를 공부할 땐 사실 이 앞에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몰라도 돼요, 이거는. 근데 뒤에 보세요. 여기 누가 들어왔어요? 그럼 얘네 지대가 되겠죠. 그럼 이건 무조건 하향여과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했던지 무조건 고소득층이 들어오면 그게 고소득층 주택 되니까 그것은 상향여과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저소득층이 밀고 들어와서 여기가 저소득층 지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얘는 무슨 여과다? 하향여과다. 자, 우리 책에 보시면 하향여과의 문장이 두 개가 있어요. 하향여과란 고가 저로 전환되는 능동적 여과다. 이런 말이 있죠, 하나가. 아울러 하향여과란 상이 사용하던 주택이 하로 전환돼. 이건 안 틀리신다니까, 나중에. 근데 거기다 하나 써놓으세요. 저소득층의 침입? 또 하향여과라고 합니다. 저소득층의 침입. (34페이지) 여과 현상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첫 번째 주택시장의 현상이라면 두 번째 또 우리 주택시장에서 아주 활발하게 발생하는 현상 중에 하나. 걔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주거 분리 현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두 번째 현상 설명을 좀 드릴게요. 주거분리라고 하는 거는 정말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 거냐면 지역의 부촌 그리고 빈촌이 서로 분리되는 현상을 주거분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연하게 인정하기 싫지만 엄연하게 어떤 지역이든지 말이죠. 암묵적인 부촌과 빈촌이 있습니다. 3번도 그럴 거예요, 분명히. 평촌도 그렇고 분당도 그렇고 같은 분당 안에서도 말이죠. 정자동 하면은 정자동도 부촌과 빈촌이 따로 있어요. 그 정도로 지역에서는 요 빈부격차에 따라서 주거지가 분화가 되는데 그런 현상을 주거분리라고 합니다. 이것도 여가만큼 우리 흔하게 관찰이 되는 현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거분리는 첫 번째로 쉽게 말하면 고소득층의 주거지와 저소득층의 주거지가 물리적으로 상당히 격리되는 현상? 그럼 고저분리라고 이해를 합시다. 처음에. 그럼 이 주거분리라고 하는 건 소득계층에 따른 분화다 아니면 용도별 분화다? 용도별이란 말을 쓰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시험에서 뭐 주거용과 상업용이 분리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주거분리는 항상 부와 빈, 얘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정 지역에서 이렇게 주거분리가 발생을 하는 건데 결국 뭐 이런 개념이죠. 그림으로 그리자면 여기가 고소득층 지대고 여기가 저소득층 지대인데 두 개가 보통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심각하게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얘가 주거분리고 그러면서 이 중간에 이제 중산층 계층이 들어오면서 경계 지역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얘기는 이게 왜 발생하나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왜 부촌과 빈촌이 나눠지지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빈촌은요 강제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빈촌을 만들진 않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모여있는 곳이 빈촌이 돼버려요. 근데 부촌이라는 건 상당히 능동적이고 강제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결국 부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이면서 일종의 불악을 형성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모여있으면 집값도 오르고 환경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모여있으면 긍정의 효과가 생겨요. 그래서 정의 효과를 서로 간에 추구를 하면서 모이는 거죠. 이게 이제 일종의 부촌이 형성되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모일 때는 그럼 당연히 이쪽 지대와는 상당히 어떻게 됐어요? 거리를 최대한 떨어뜨리고 입지를 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얘네랑 붙어 있으면 저소득층하고 붙어 있으면 여기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의 외부 효과, 어떤 부정적인 효과를 회피한다 이런 거죠. 모이면서 군집화되고 이러면서 얘를 피하면서 서로 격리가 격화되는. 그래서 결국 왜냐 그랬을 때는 플러스를 추구하고 마이너스를 회피하는 성향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얘를 묶어서 외부 효과 때문이다 이렇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그래서 주거분리가 생기는 거죠. 주거분리는 도시 전체적으로 생기고 3번 전체적으로 생기고 특정 동 안에서도 얼마든지 발생을 하는 현상입니다. 주거분리가 생기면 책에는 제가 안 써놨는데 경계지역이라는 게 생기죠. 그래서 경계지역 주택들의 특징도 시험에 나옵니다. 되게 쉬워요. 가령 1번 고소득층하고 인접한 지역이 있겠죠. 그러니까 부촌은 아닌데 부촌 옆에 동네죠 바로. 그럼 얘는 집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누가 봐도 플러스죠. 그리고 경계지역인데 저소득층하고 인접해 있는 지역이 있겠죠. 그럼 얘는 집값이 마이너스 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고소득층하고 인접해 있으면 플러스가 된다. 이 플러스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집값 오르는 거. 한국말로는 이걸 할증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할증이 영어로 뭐예요? 영어로. 또 영어로 그러니까 어제 플러스 이러시더라고요. 플러스라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집 팔 때 1억에 샀다가 1억 3천에 팔면 3천만 원 웃돈 붙잖아요. 그걸 영어로 뭐라고 하냐고. 하하이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이거 프리미엄이라고 하잖아요. 설마 하셨죠? 예. 프리미엄이 별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라는 뜻입니다. 프리미엄이. 뭔가에 덤이 붙는 거예요. 이걸 프리미엄이라고. 그래서 얘를 프리미엄이라는 표현합니다. 잘 알아두세요. 이거 할증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그럼 이 마이너스는 한국말로 할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얘는 영어로 DC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DC라고 그러면 너무 이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디스카운트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고소득층하고 인접해 있으면 프리미엄이 붙는다. 저소득층하고 인접해 있으면 가격이 디스카운트가 됩니다. 이거 쓰는 표현이에요. 우리 시험에서도. 알아두시면 좋죠. 자, 고소득층 지역에 아파트가 있을 거고 저소득층 지역에 아파트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부촌 내의 아파트, 고소득 내의 아파트, 그리고 저소득층 내, 빈촌 내의 아파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적지 마세요. 이거 1월 달에 제가 나중에 정리할게요. 지금은 이해의 어떤 흐름만 타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잣집이 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여기. 자, 이 부잣집에는 누가 들어가 있죠, 말 그대로? 고소득층. 자, 지금부터 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무슨 현상이었죠, 이게? 여가죠. 잘 보세요. 이 부자 양반이 이 집에서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산지 30년이 됐습니다. 오래됐죠? 주택 어마어마하게 낡았어요, 그래서. 그럼 저 부자 양반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고쳐 살거나 아니면 이사 나가거나. 고쳐 살거나 이사 나가거나 리모델링 하거나 아니면 집 나가거나 둘 중 하나란 말이죠. 그때 이 부자 양반의 의사결정은 크게 두 가지를 근거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걸 고치려면 리모델링 돈 들어가죠. 그걸 편의상 개조 보수 비용이라고 할게요. 1,000만 원 들어간다고 합시다. 근데 1,000만 원을 들여서 고쳐놓으면 집값이 또 어떻게 되죠? 오르는 게 분명히 있겠죠. 그럼 그걸 가치상승분이라고 하잖아요. 보통은 비용과 가치상승분을 놓고 의사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가 지금 부촌주택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 집은 보수 비용을 들여서 보수하면 집값이 그 비용보다 많이 뛸까요? 안 뛸까요? 힌트, 주변이 다 부촌이에요. 그러면 뛰어요, 안 뛰어요? 그럼 엄청나게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벤츠를 타고 다니고 있는데 벤츠에다가 되게 그럴싸한 왁싱을 한 거예요. 표면을 맨들맨들하고 멋지게. 그러면 차가 더 좋아지는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이 부촌의 특징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대문 문고리만 바꿔도 집값이 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비용보다는 뭐가 크다? 그럼 이 부자 양반은 끊임없이 집을 어떻게 하는 거죠? 고치게 되는 거죠. 그럼 끊임없는 보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 집이 한 번 부촌에 있으면 그건 계속 부촌으로 고착화가 돼 있어요. 고착화가 되게 돼 있는데 그 논리죠, 이게. 워낙 가치상승분이 높게 나타나니까 이렇게. 그럼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주택이라고 합시다. 저소득층 주택은 저가주택이죠. 저 아파트인데 저 아파트 지붕 반쪽 날아간 거고 지금 집도 흐물흐물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저소득층 주택은 보수 비용과 가치상승분 중에 어떤 게 클까요? 집을 열심히 고쳐놨다고 한들 주변이 다 빈촌이란 말이야. 그럼 집값 뛰겠습니까, 이거? 안 뛰겠죠, 그렇죠? 뭐가 크다? 그러면은 한 번 이 빈촌에 편입이 돼버리면 주택 보수한다, 안 한다? 누가 합니까? 이걸 방치시켜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죠. 한 번 부촌과 빈촌이 낙인이 찍혀버리면 이건 그대로 굳어지게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걸 고착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밑으로 내려가고 얘는 계속 올라가려고 하고. 소위 부익부, 빈익빈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시험에서는 더 중요하게 다루는 게 중간 부분이거든요. 보세요. 고소득층 주택이라고 했습니다. 고가주택. 근데 고가주택이라고 할지라도 보수하는 비용이 그 집값 뛰는 것보다 클 수 있죠.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집이 너무 낡은 거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혹은 이 지역이 몰락해서 이 부촌의 집값들이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거 보수한다, 안 한다? 그럼 결론 좀 내려보세요. 어떤 일이 발생할지. 보수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 이 사람이. 이 부자 양반 딴 집으로 이사. 그럼 이 집은 어떻게 될까요? 그게 시험 문제. 이 집은 어떻게 될까? 얘가 이사 나가면은 이 집을 내놓겠죠. 그럼 이거 누가 먹겠어요? 얘보다 낮은 소득계층, 중산층 이하 사람들이 먹겠죠. 그럼 정답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주택은 무슨 여가 된다? 하향여가 된다. 결국 저 부자가 옛다 그러고 주택을 되물려주는 거예요, 밑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 저가주택입니다. 근데 이 저소득층 주택인데 지금 뭐가 크냐면 이게 가치가 상승분이 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지역을 잡아다가 재개발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보수가 있다.
보수가 이루어지고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주택이 업그레이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무슨 여가? 예, 그럼 얘가 상향여가 포인트가 되는 거죠. 뭐랄까 약간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아까 아들내미 셋이서 온 물려있는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의류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처음에는 의류가 신규 의류잖아요. 그래서 새 옷을 갖다가 첫 번째 형이 입는 거잖아요. 그리고 입다가 해지거나 또는 새 옷이 생기면 그걸 어떻게 하는 거야? 밑에 애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주택도 똑같아요, 이거랑. 그럼 신규 주택으로 태어난 거죠, 지금. 그러다가 부자를 만난 거죠. 부자랑 몇 년 살아요?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그러고 100년으로 합시다 하고 30년을 사는 거죠. 근데 30년이 지나니까 부자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넌 너무 늙었어. 넌 필요 없어. 싸가지 없이,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놈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주택 버림받았잖아요, 지금. 근데 이 주택이 쭈구리란 말이에요, 지금 중고주택. 그런데 이 중고주택을 맘씨 좋은 누가 잡아주는 거예요? 중산층 이하 계층들이 딱 잡고 살아주는 거지. 10년. 몇 살이에요? 40살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나도 더 이상은 안 되겠는데. 그래서 얘가 다시 버림을 받는 거죠, 밑으로. 첫 번째 형이 입다가 두 번째 형이 입다가 도저히 안 돼. 그럼 밑으로 막내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막내가 극빈의 개념이라고 보셔야 돼요, 여기서. 그래서 주택이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이걸 소위 막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럼 이 주택은 몇 살이에요, 지금 나이가? 40년 된 주택인데 이 주택을 우리가 불량주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쉬운 말로 늙은 주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불량주택이 바로 소위 시장에 나타나는 쪽방, 판자촌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 불량주택이 철거됩니까, 시장에서? 사실 경제 이론에서는 철거하는 게 맞죠. 이 쪽방이나 판자촌은 주변을 흐리거든요. 부정적 효과를 미치기 때문에. 그러나 얘가 철거되지 않고 상품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뭐다? 이 주택을 필요로 하는 극빈층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극빈의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얘가 시장의 상품으로 존재를 해버립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살다가 이게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요? 최후에 이제 지역이 소멸이 되면서 개발이 되는 거죠. 재개발 같은 거. 또는 상당 기간 불량주택 기간으로 남게 되는. 그러니까 주택의 일생도 되게 기구하죠. 이렇게. 신규로 태어나서 어떻게? 늙은 주택까지. 이 일생을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되물림이 되면서 살아오는 것이다. 그걸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이게. 근데 중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옷을 갖다가 첫째 형이 입다가 둘째 형이 입었는데 둘째 형이 이 옷을 리폼을 한 거야. 옷이 너무 예뻐. 그럼 다시 어떻게 돼요? 첫째 형이 뺏어가, 그 옷을. 막내는 구경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여가? 상향여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밑으로 되물리면 된다. 아시겠죠? 주택의 인생. 34페이지에 보시면 8번. 주거분리. 주거분리인데 주거분리 의미 있고 밑에 원인이 있죠. 그리고 밑에 특징이 있죠. 제가 세 번째 있는 특징만 좀 읽어볼게요. 주거분리는 도시 전체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지역에서 나타난다. 이 얘기는 3번 전체적으로도 나타나지만 우리 동네 앞에서도 있는 현상이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서나 발생을 한다. 한 번 고급주택과 한 번 저급주택으로 딱 지역이 낙인 찍히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부촌은 계속 부촌으로 부익부가 되는 거죠. 계속. 그리고 빈촌은 계속 빈촌으로 빈익빈이 되는 거고. 그래서 지역적인 고착화 현상이 도드라지게 나타나죠. 제가 그거를 설명을 했던 거예요. 여기서. 부잣집은 계속 보수를 하기 때문이고 가난한 집, 저소득층 주택은 계속 방치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죠? 예, 거기까지 주거분리 설명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여가는 뭐였죠? 그러면 여가는 지속적으로 주거가 이동이 되는, 주택을 되물림되면서 쓰는 현상이고 주거 이동 현상이에요. 여가는. 그리고 주거분리는 주거 계층 지역이 나눠지는, 그래서 지역적 분리가 되는 게 주거분리다. 이 두 가지가 맨날 일어나니까 시험에서도 잘 내는 거죠. 이 두 개 용어를. 잠시 쉬었다가 우리 9번 하고 그 다음에 정책론 조금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좀 쉬시죠 일단.